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의 모든 정당들은 4월 총선 승리 그리고 2017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어라. 이 주장은 우리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요구입니다. 4월 총선 이제 34일 앞으로 다가왔지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다시 민주주의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두 분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한완상 전 부총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두 어르신을 모시고 이번 총선 야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저희 팟짱의 처음 인터뷰세요. 그렇죠. 예. 네, 한완상 장관께서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종종 응해주셨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생방송으로 하는 TV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이세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제법 큰 카메라가 세 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 세 대의 카메라는 오마이 TV, 유튜브, 유스트림, 아프리카 TV 이렇게 네 개의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이 되고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 작은 핸드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 작은 핸드폰, 이걸로는 페이스북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5개 채널로 저희가 동시에 저희가 좀 이렇게 쭉 꼽아봤더니요. 지난 2012년 총선 대선 전국에서 저희 방송을 봤던 당시에는 이제 대선 올레라는 걸 했었고요. 또 총선 버스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119개국 저희가 최근에 봤더니 120개국에 계신 해외 동포들까지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전 세계 120개국으로 지금 생중계가 동시에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곳 알려주시고요. 응원 댓글 메시지 보내주시면 또 질문지 보내주시면 제가 즉각 바로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겁나네. 겁나세요? 저희가 이렇게 기술의 발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민과 만나는 채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채널을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 가급적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험해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프로그램에 네. 아날로그 세대를
갖다 앉혀놓은 게 영 어색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들께서 재밌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마 저희 팟짱에 초대되신 인물 가운데 최고령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 선생님들 제가 이제 양력을 쭉 살펴봤더니 한완상 장관께서는 1936년생으로 네이버 검색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은 38년생으로 네, 그렇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를 겪어서 지금 이 사회를 쭉 통찰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우리 사회 보수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탄식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한국 사회를 어떻게 조망하고 계신지 우선 한완상 장관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장 선생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이 1대1 구도로 총선을 임해달라 그랬는데 네. 이게 원로들이 주축이 되지만 원로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 특히 지난 8년 동안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려서 떨어질 것 같은 염려를 하는 모든 국민들이 1대1 구도로 원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네. 지난 3년간 혹은 지난 8년간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우선 3년 전에 이제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네. 그 전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아버지의 역사적 실패와 또 장점을 다 고려해서 그 벤치마크 한다면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참담하거든요. 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경제민주화를 야당보다도 선제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완전히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새우에서 돌고래까지 됐는데 아이고. 고래 중에 제일 영리하는 정책을 주로 시행하다 보니까 경제민주화는 뒤로 밀려버리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 줄푸세 이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죠. 네. 청년 실업이 심하게 되죠. 또 절망한 노인들의 자살률도 OECD에서 최고죠. 이런 형편이고 청년들이 헬코리아라 그럽니다. 헬조선. 헬조선. 그러니까 이게 뭐 지옥이죠. 지옥. 예. 둘째로 이게 정치 민주화도 굉장히 후퇴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테러 방지법 같은 거 보면은 국민 감시법이라고 해도 이게 별 볼이 없거든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1984년에 빅브러더가 이제 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빅브러더. 예, 이젠 뭐 스마트폰도 뭐 웬만한 거 다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생겼으니까요. 네. 게다가 결정적인 것이 정치 민주화가 훼손되는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 이만열 교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국정교과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국민의 사고를 국가가 일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오웰리안 세계입니다. 전체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 외교 주권이 이렇게 약화된 때가 없었습니다. 뭐 군사 작전권은 네. 이게 전작권은 이미 강대국에 넘겨줬고요. 네. 한 120년 전에는 강대국이 고래고 우리가 새우였는데 최근 우리의 한반도 평화와 이 비핵화 문제를 미국과 중국 외상들이 모여서 우리 완전히 제껴놓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새우에서 돌고래까지 됐는데 아이고. 고래 중에 제일 영리한 모양. 예, 우선 사회자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해방 이후에 한국의 발전을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네. 억울한 국민의 고통을 제일 먼저 알고 공감하고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를 보니까 국가에 갑질하는 세력과 시장에 갑질하는 세력이 결탁해서 네.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탄 이 배를 침몰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침몰시킨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네. 두 갑들이 부패 사설을 만들어가지고 수입해서는 안 된 낡은 배를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정축하게 하고 예. 그 짐도 막 3배, 4배씩 있게 하고 그건 침몰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갑질로 이 배가 침몰했는데 단 한 사람도 헌법 34조가 명령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네.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는데 그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서 이 정부가 네.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몰라. 부끄러워할 줄. 무책임, 무능에다가 무치는 도덕적으로 제일 아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율할 수밖에 없는 3년간의 실적이다 이러는 거죠. 지금 그 참담함이 정말 그 장관님 표정에서 다 묻어납니다. 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더 가관인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이 방송을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좀 드는데요.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이만열 교수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사회자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해방 이후에 한국의 발전을 산업화, 민주화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듣기에 따라서는 그 산업화가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자와 같은 그 영향력이 큰 분들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실 적에 민주화와 산업화 이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 산업화를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네.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894년에 동학혁명, 1919년에 기미 3.1 혁명, 그리고 해방 이후에 4.19 혁명, 그리고 5.18, 그리고 87년에 6월 혁명.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화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창의성을 보장합니다. 때문에 자유와 창의성이 없는 곳에 산업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1970년까지는 우리보다 산업이 좀 나아졌다 그래요. 72년 7.4 공동성명이 나올 때가 남북이 경제적으로 거의 동등한 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독재를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증자가 거기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어려운 자유당 정권 하에서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그걸 뚫고 나온 것이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 그 힘이 유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장생같이 영향력이 큰 분들은 꼭 먼저 네. 민주화와 산업화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할 때 흔히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저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3년, 이건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정권이다. 우리 역사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치한 그런 정권이다 라고 하는, 또 무신 하나 더 붙이면 신뢰가 없는 정권이다. 이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흔쾌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정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령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하면서 뭘 어디서 뭐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얼마나 신뢰를 할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정권을, 세 번째로 이 정권을 규정할 적에 저는 대화와 설명이 없는 정권이다. 대통령 기자회견 보십시오. 네. 그게 어디 대화를 통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각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의 정책을 기자들이나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네. 대화가 없다는 것이죠. 민주정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대화와 설명이 없는 아주 불통정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한 박사님께서 전작권 얘기를 하면서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북한보다도 군사비를 적어도 한 40배 이상 더 쓴다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서도 이 국방 문제가 지금 허술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작권입니다. 전작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깊이 알고 2012년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3년을 연장시키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그걸 무한정으로 연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있고 국군이 60만 이상이 되지만은 전작권 없는 국군, 그건 참 국방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린 그런 정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때도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1905년 을사늑약 때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외교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역사에서 외교권 그 참 일본에 양보하는데 그 앞장섰던 뭐 억지로 그렇게 된 거죠. 이완용 등 5사람을 을사오적이라고 합니다. 네. 외교권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국방권입니다. 국방권을 이런 식으로 양도해버린 정권에 대해서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참 이 시대에 같이 살면서 상당히 역사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는 반드시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향력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제가
팟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네, 하겠다는 것을 하나 더 붙이십시오. 네, 선생님께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네. 그것까지 설명을 붙여주시면은 네. 듣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었다라고 예.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네. 그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원로들 의미 있는 좋은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정말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독점 경제 가 문제입니다. 이제 산업화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요. 설명이 없는 국가 정말 맞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이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정도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올해 국정 4년 차로 돌입을 했고요. 앞서 그 장관님 지적해 주신 대로 꼬박 3년을 임기를 지내온 정부입니다. 지난 3년의 국정 운영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장관님 먼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이제 지난 3년간의 이제 총체적인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보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점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그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사이버 방지법 같은 게 만약 법제화 된다면은 테러 방지법은 통과됐으니까 이제 그런데요. 사이버 그 테러 방지법까지도 되면은 우리 전화 쓰는 게 이게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네. 무슨 전화를 쓰든 간에 디지털이든지 아날로그든지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조지 오웰이 쓴 1894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894년이라고 하는 그 끔찍스러운 국가가 총체적으로 국민의 살림을 통제하는 시대를 우화적으로 오웰이 영국의 작가가 이제 했는데 그 소설을 보면요. 언어의 도착이 심각합니다. 이를테면 국가기구로서 사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성이 주로 뭐를 하냐면 고문을 합니다. 국가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리성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뒤집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 풍요성이라고 하는 경제성이 있는데 거기는 노동을 착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부엌이나 침실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의식까지 잠까지도 들어온단 말이죠. 토탈 컨트롤이죠. 이제 저는 최근에 그 사이버 방지법 이제 자기들 또 이제 집권 그 국회의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걸 또 집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참 염려하는 것은 이런 무서운 오웰리안 전체주의가 오고 있는데 한국의 지식인들도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지 방법이 없고요.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위 정치인들은 오히려 오웰리안 세계를 환영하고 있고요. 집권당은. 그럼 그것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뭘 하느냐. 야당은 그 견제할 생각도 못하고 진짜 이게 선명 창조적인 대안 정책을 내려 야당인지를 묻고 싶은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더 만화스러운 것은 더 참 웃기는 비극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순대곱창 버섯 전골 전문점 순고민의 대표 안영근입니다. 순고민이란 브랜드는 고급 수제 순대와 한우 곱창을 융합하여 첫머리살을 따서 지어낸 브랜드입니다. 참 정감 있으시죠? 현재 순고민에는 전국 53개점이 오픈하여 투자 대비 점주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라 자부합니다.
전국에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지만 순고빈의 프랜차이즈는 가맹 전수민과 상생한다는 기업 이념으로 판매가 대비 높은 마진을 보장하여 드리므로 어느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여 드린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순고빈의 메뉴의 컨셉은 우리나라의 전통 먹거리 전골 메뉴로서 술안주로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많은 고객님들이 순대 맛이 일품이며 술안주로서 딱이다며 입에 칭찬이 마르질 않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맹전순진과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고빈의 프랜차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네이버에 순고빈회를 검색해 보시고 창업 문의는 051-555-6611 051-555-6611 홈페이지는 www.한글로 순고빈회.com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 야당들끼리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예. 튀쳐나가면서 그 튀쳐나가는 그 담론이 네. 이론이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굉장히 패권주의를 그걸 진짜 패권주의는 오일리안 세계가 오는 건데 그렇게 다투면서 오늘 이 행태를 보면은 이게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선명 창조적인 정책 대안을 내면서 싸우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지금 더민주당도 네.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간 국민의당 사람들이 더누리당 보고 낡은 진보라 그러는데 낡은 진보. 예. 진보를 낚지 않습니다. 진보 이상 이를테면 자유, 네. 평등, 네. 정의, 평화, 소통 이런 가치는 다 진보적인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감동을 줍니다. 다만 뭐가 감동을 안 주냐면 그 가치를 담지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초기는 신선했는데 늙으니까 네. 뭐 희미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진보 가치가 낡아지는 게 아니고 진보 인사들이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진보.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더민주당에서 그 몇 사람을 탈락시켰는데 네. 컷오프 2차 컷오프 컷오프 탈락시켰는데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내가 보니까 아직도 진보적인 가치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언어가 좀 덕스럽지 못하고 네. 막말로 오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잘라버렸는데 네. 이거는 껍데기를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의 잘못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본질을 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는 이제 사실 더민주당하고 이게 국민정당이 이게 네. 이제 연대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게 포럼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슬픈 것은 오웰리안의 전체주의가 무섭게 국정교과서 이런 걸 채택을 두고서 또 테러 방지법 통해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해서 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견제해야 할 야당까지도 한심하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한심할수록 그 약화된 힘을 모아야 돼요. 네. 이제 뭐 우리가 집권당에는 날 별로 기대를 안 하니까요. 뭐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네. 좀 야당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3년간 제가 보기에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단지 사고의 연속이었다. 사고의 연속이었다. 예.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 예. 처리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집권당은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사태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습니다. 이런 사고의 연속 속에서 그걸 처리할 능력이 과연 우리 정부에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고 그 시험대에서 별로 합격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고집불통의 정권이다. 대화가 없고 설명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국정교과서 사태로 나타났고요. 자, 국사학계에서 그만큼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그만큼 반대를 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하지 않았습니다.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자기들 그 여론조사하는 걸 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불통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국민에 기반하지 아니한 정부나 국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옛날 참 군주시대, 봉건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자는, 왕은 인민, 백성을 하늘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백성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존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정권은 이 불통 정권에 대화가 없고 설명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누르고 국민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또 반영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저는 두렵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 정권이 그런 의사소통, 설명 그리고 백성의 그런 의사를 존중하는 거기에 어떤 활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말 기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실제로 임기 2년도 안 남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별로 없다기보다는 SNS상에 떠도는 걸로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뭘 한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이명박 정권 때도 SNS상에 쭉 나타난 겁니다. 네. 제발 뭐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이 임기나 채우고 나가거라 하는 얘기를 그 MB 정권 때 SNS상으로 그랬는데 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그 SNS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걸 그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 이어서 지금 뭐 4.13 총선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한한상 부총리께서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시작한 이유는 여야 1대1 구도를 좀 만들어라 이 요구를 좀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셨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 비상정치 협상회의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근데 뭐 거의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선 국민의당의 공동대표인 안철수 대표가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권 통합은 없다라는 것을 최고의 결정사항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또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도 저렇게 안철수 대표가 뭐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떨 도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러선 상황인데 문제는 도처에 널린 이런 현안들 뭐 국가안보 이슈에서부터 민생 현안까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됐든 야권이 좀 힘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장관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해법을 찾으려면요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안 찾죠. 왜 절박하냐면은 만약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이 180석 이상을 얻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 국회 선진화법은 무효화가 되고요.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 없으면은 이 국회는 소위 국회 내의 전체주의적인 그 패권주의로 갈 겁니다. 센 사람들이 다 밀고 나가겠죠. 사실 패권주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겁나는 것은 지금 집권 세력이 이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일본의 자민당 영구 집권을 부러워했습니다. 아, 새누리당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연성 파시즘이거든요. 연성 파시즘. 연성 때문에 그 1억 2천만 일본 국민들도 그게
영구 집권이 뭐 잘못된 걸로 생각하지 않고 뭐 민주주의라고 착각할 정도로 네.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통치하기 좋습니까? 연성 파시즘은 깡성 파시즘은 무솔리니나 이제 히틀러 같은 네. 것이니까 그건 역사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을 받는데 그것을 벤치마크 하고 싶어 하니까 180석이 되면은 나는 걸로 갈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절박하다고 생각하면요. 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죠. 둘째로 이게 왜 절박하냐면은 우리 나이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뭐 힘쓴 거 있다고 자랑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런 캄캄한 시대를 지나면서 받았던 고난 같은 거 이것을 나는 우리 손주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로서 끝나고 역사는 발전해서 우리 세대 우리 손자 세대는 좀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네. 더 평화스러운 조국 땅에 살도록 해주고 싶어요.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실존적인 그 때문에 이제 1대1 구도를 만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1대1 구도라는 게 사실 야당끼리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정의당은 그건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제 더민주당하고 네. 이제 국민의당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은 뭐 통하면 죽어도 안 된다 하니까 그건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이슈가 뭐냐면은 야당 간의 연대입니다. 네. 정책 연대 혹은 후보 단일화. 근데 후보 단일화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네. 수도권 중심의 후보들은 어느 야당이든 간에 네. 절박합니다. 1%에서 3%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에 둘이 다 나가서 가지고서 참패하거든요. 참패하면은 정말 영구 집권을 꾀할 것 같은 정당이 뭐 압승할 수가 있죠. 그걸 막아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현 단계에서는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를 위해서 나는 더민주의 대표인 김종인 씨가 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씨를 당장 오늘 만나라 이거죠. 네. 늦으면 내일이라도 만나라. 만나서 통합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네. 연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달라 이거죠.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87년 현재 네. 6.29 선언이 나오면서 정치에 묶여있던 김대중 씨가 네. 자유롭게 되면서 그해 12월에 직선제 국민이 열망하던 간선제 아니고 네. 직선제 대통령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나는 두 민주 투사 정치인인 네. DJYS가 합치기를 원했어요. 연합하기를 원했어요. 예. 단일 후보 나오기를 많은 원했는데 국민들이 그랬었죠. 못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10월 말에 제가 YS 찾아뵙고 총재실에 가서 네. 총재님 DJ가 연세가
한 4, 5세 위 아닙니까? 네. 형님한테 양보하듯이 양보하시죠. 그러니까 막상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선거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네. 안 이루어졌어요. 그때요. 동교동계는 DJ계는 사자필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람이 나오면 이긴다. 지금 사자필성론을 믿는 야권이 있습니다. 사자필승론.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사자필패론으로 봤는데 결국은 현실은 사자필패론이 맞아서. 네. 그런데 우리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 가슴 아주 박힌 한이 뭐냐 하면은 내가 87년도 나이가 많지만은 양보했더라면 군정 종식되고 민주화가 빨리 오는데 이걸 후회하셨어요. 뭐 자서전에도 썼지만은 네. 이걸 후회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아픈 후회하는 그 마음을 이해했던 가장 측근에서 이해했던 사람들이 네. 지금 국민의당으로 당으로. 가 있거든요. 예, 박지원 대표 이런 사람 말씀. 누구든지 내가 예.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가신으로서 오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던 분들이 그 가슴도 알고 머리만 아니라 온몸에 막 이룩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아시는 분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회환, 참 아름다운 후회, 네. 이걸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 이 연대하는 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가슴 아프죠. 저는 두 대통령 밑에서 다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발 김대중 대통령 하늘나라에서 편히 웃으시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려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87년에 연합 못한 거, 네. 단일화 못한 거에 대한 이 개인적인 후회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 아픔의 후회, 그것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열심히 따랐던 모든 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셋 야당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해라. 먼저 김종인 씨, 네. 안철수 씨 만나서 대화해라. 김종인 씨가 먼저 가서 만나라. 먼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만나는 건 누가 먼저 하든지 좋지만 그래도 좀 강하고 이렇게 좀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네. 항상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 역지감지를 해야 하니까 네. 마탱 같기도 하고 뭐 아저씨 같은 그런 나이에 예, 차이가 예, 있고 또 예. 경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있는 분이 껴안는 자세로 한 대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김종인 대표가 껴안는 자세로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그런데 여기 하나 사정을 붙이고 싶은 것은요. 네. 이쪽에 국민의당 사람들이 이 더민주당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할 때 하여튼 야권끼리 비판 안 하는 게 좋아요. 총선 때는 서로 선거 때는, 예. 근데 비판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낡은 진보라 그러잖아요. 네. 낡은 진보는 어불성설이고 어불정설. 예. 늙은 진보는 있습니다. 늙은 진보는 있다. 그러니까 예. 늙은 진보들이 이게 선명 야당의 정책 대안을 내지 못했단 말이야. 이게 뭐 야당인지 여당인지 희미하게 살았거든요. 지금 야권 속에 낡은 진보들은 조금 반성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486, 그 전에 386, 486 이런 사람 가운데 뭐 주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창조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네. 감동을 주지 못했다. 진보의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걸 조금 반성해서 이번에 네. 좀 정신 번쩍 차려서 총선 대선에나 좀 그 아름다운 진보의 감동을 국민들에게 대안으로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유, 점을 정말. 예, 그런 점을 우리 김종인 대표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가인의 그 가치관 이것을 2016년에 감동적인 진보의 노선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통합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오늘 아침 정말 이제 뻣뻣하고 그러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임금의 사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단두대에 네. 자기가 걸려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지요. 프랑스 혁명 때 소위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 네.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기 혁명 세력인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런데 네. 당통 로베스피에르이 자기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춘추 전국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양반이 백성들의 말을 듣기 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혹독한 법을 합니다. 또 하나는 결국 후보 단일화가 될 것 같는데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 연대를 하고 이 선거에서 좀 유리한 그 고지를 좀 찾아보자 하는 것이었죠. 근데 비상시국 정책회의를 제안한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비상시국으로 보았다는 게 있습니다. 네. 막 그것은 선거가 코앞에 지금 닥쳐왔는데 네. 이게 지금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3월 10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을 넘기면은 좀 힘들지 않느냐 네. 하는 우리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사흘 전에 네. 적어도 3월 10일까지는 이 비상 시국 정치회의를 좀 하자. 네. 그래서 대체적인 윤곽을 정하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안도 네. 적어도 실무진선에서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각 당에서 채택하도록 하자 하는 막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시국회의를 우리가 네. 제안한 데는. 예. 오늘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오늘 넘기면은 각 당에서 지금 이제 후보를 추천할 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후보가 각 이미 좀 당에서 하고 있죠. 예. 추천을 하고 나면은 이게 단일화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정책 회의를 열어보자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아까 한 박사님께서 연성 파시즘 얘기를 하고 일본의 자민당 얘기를 했는데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깨구리가 우리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깨구리를 죽일 적에 그냥 따뜻한 물에 처음은 자기들이 사는 물하고 비슷한 데인데 그걸 점차 올립니다. 올려도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뜨거운 물에 죽고 말거든요. 연성 파시즘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파시즘을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신 독재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점차 도를 높여가는 거죠.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 지식인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또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것은 역시 이 연성 파시즘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네. 또 친정부 여론이 예상하는 대로 예를 들면 180석 이상 이렇게 새누리당이 여당이 획득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한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사실은 이 정적을 제거한다든지 국민을 억누르기 위한 혹독한 그런 법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 좀 써보려고 문헌을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정적을 죽이기 위한 그런 법은 나중에 자기들이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국회 선진화법 해가지고 사실은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이 타급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주도했죠. 만든 법입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지금 얽히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뻔히 보면서 다시 국민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정적에 대해서 대항적인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빌론에 참 포로로 갔을 적에 그 자기들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 소위 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이제 뭐 삼촌 관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좀 뻣뻣했습니다. 에스더는 저 왕후로 들어갔고, 네. 예.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뻣뻣하고 그러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임금의 사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단두대에 네. 자기가 걸려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많이 보지요.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프랑스 혁명 때 소위 길로틴이라고 하는 단두대 네.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초기 혁명 세력인 당통이나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런데 당통 로베스피에르이 자기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단두대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를 들어서 춘추 전국시대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양반이 백성들의 말을 듣기 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혹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혹독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때문에 자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참 그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도망을 쳐서 어느 시골에 가 있는데 네. 자기를 좀 숨겨달라 하니까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들어서서 제정한 법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재워주면 이건 내가 당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막 나가다가 죽습니다. 그때 그가 후회하는 말입니다. 내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 내가 당하구나. 예. 나는 새누리당 정권이나 이 정부가 참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그 참 명분 하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자유를 빼앗는 그런 법을 만들므로써 우리 전체 사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것에 당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충고 삼아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동학혁명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어떤 그 국민들의 열기가 분출하는 시기가 늘 우리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비상사태와 좀 다른 의미로 비상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국민 운동이랄까요? 범국민 운동이랄까요? 이를테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에 나섰던 그 열망들, 이런 것들이 크게 표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저기요. 네. 통치 기술의 진화에서 오는 것이죠. 통치 기술의 진화. 이 통치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 민주적 통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파시즘적인 반민주적 통치는 시간에 따라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연성 파시즘 이야기했죠. 강성 파시즘은 국민의 저항을 받으니까 저항을 몸으로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데, 연성 파시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이 박사 이야기한 대로 깨구리 같이 그렇게 모르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연성이 갖는 것은 늘 미소를 짓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미소 짓고 부드럽게. 네, 그러니까 1984년 그 소설 보면은 빅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서 모든 걸 다 감시를 하잖아요. 감시를 하는데 사실 21세기는 빅브라더가 등장하기 좋은 게 CCTV가 골목마다 있고 하니까 이게 독재자가 들어오면 무섭게 이걸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민주화가 그만큼 또 발달되고 또 쉽게 올라가니까 히틀러 얼굴 가지고 스탈린 얼굴 갖고는 안 됩니다. 웃어야 돼요. 부드러운 웃음을 웃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것이죠. 만약 빅브러더가 뿔 달리고 얼굴이 뻘겋고 일본의 오니같이 혹은 무서운 사탄같이 오면은 그걸 미리 알고 방비를 하고 달아나거나 하는데 웃으면서 오는 천사는 이거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그 연성 파시즘의 전조 조건이 부드러운 어느 도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성이 고문을 하는 거죠. 국가 이름을 빌리든지 뭐를 빌리든지. 그러니까 지난 한 8년 혹은 또 지난 우리 일정한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 연성에 쏘아 넘어갔죠.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언어 통제가 굉장히 교묘하게 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웃으면서 오는 천사처럼 다가오는 악마는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꿰뚫려 보는 통찰력을 가진 예언자. 그러니까 근데 예언자는 때로 거친 말도 합니다. 들판에서 나오니까 들판에서 욕심을 다 털어내고 외롭게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거칠게 말하죠. 회개하라. 아니면 나무가 뿌리에 도끼가 있다. 이런 거라든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핵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언자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장성이 질문하신 대로 왜 국민적인 저항이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도록 진화하는 파시즘의 그게 먹혀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백성, 함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CR들이 필요한 거죠. 제 식으로 말하면 소위 대자적 민중이 필요한 것이죠. 대자적 민중. 옛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요즘 지식인들이나 이 정치인들 속에 그런 분들 보기가 힘들고요. 심지어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정말 이게 참 걱정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지만 정작 나서는 분은 많지 않고 또 외치는 분들도 많지 않고 이런 우리 상황인데요. 이만현 선생 같은 사람 독특한데 이 여론은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에 속했는데 이렇게 깨어 있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감사하죠.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교수님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총리께서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CCTV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은 CCTV는 범죄를 막겠다 하고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악용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국민을 감시하는 기구로 되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은 집권자들이 민주적인 사고를 하지 않을 때 과학 기기들이 모두 오히려 감시의 기구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처에 자기를 감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 지금 뭐 테러 방지법에 나오는 거라든지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그 언론의 통제 같은 그 국민의 의사 자유 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명분과는 달리 네. 이렇게 전용이 된다는 이게 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요즘 참 좋은 표현을 합디다마는 사람들이 또 지식인들이 자기 검열부터 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면은 이거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예언자적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거 하나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사실은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는 수단이 너무 참 발전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마이뉴스야 전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가령 그 종편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언론 자유를 향유하는 듯하면서 네. 교묘하게 언론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그걸 직시하면서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거기에 저항을 한다든지 네.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셋째로 정부가 중요한 참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통치자가 갖고 있는 큰 권한이 난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인사권이고 하나는 재정권입니다. 예. 인사권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다 심어놓습니다. 그게 결국 낙하산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네. 옛날 우리가 참 역사를 공부하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관직을 산다. 매관매직이라는 네. 말을 하죠. 예. 사실 매관매직도 그냥 돈 주고 그 자리를 바로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실권자에게 돈을 계속 그러니까 뭘 이제 상납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자리가 한 자리 났을 적에 임명을 받는 거죠. 나는 뭐 민주사회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그 능력도 맞지 않고 네. 또 적재적소도 네. 아니고 한 사람을 그 심는다 말이죠. 그게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매관매직이다. 예. 이거 우리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캠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의 정책에 찬성한다든지 네. 이 사람이 인품에 감동했다. 그래서 내가 도운다. 그걸로 끝나야지. 네. 거기에서 다음에 어떤 자리를 약속받겠다 한다면은 그거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갈 네.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이라 그러는데 네. 이 재정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이 저렇게 주눅이 들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거는 그 교육부가 갖고 있는 막대한 돈을 그 다음에 각 대학에 이렇게 뿌립니다. 물론 명분이야 다 서 있죠. 네. 그래서 그것 얻기 위해서 대학이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 지성인다운 소리라든지 대학 전체가 교육부의 그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왜 그렇게 그런 많은 돈을 교육부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지 도무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네. 지나셨으니까 뭐 저보다는 저 이 얘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여러 대학 교수들로부터 듣는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부산대학 같은데 그랬습니다. 네. 총장 자기들이 직선제 하겠다 하니까 그게 아니다. 네. 교육부에서 내린 간선제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배정된 그 돈을 전부 다 예산을 회수를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각 사립대학 같은 데도 무슨 뭐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뭐 하면은 준다. 이 사실은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잘 듣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대학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대학 지도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도 장학금 문제라든지 이런 전체를 두고 그 다음에 이 빠른 소리라든지 이런 걸 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취직하기도 힘들고 스펙 쌓는 이것 때문에 사회의 공동선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와 저는 관계 있다. 교육 방침 이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를 이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민운동이 일어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소위 어버이연합 같은 그런 단체들이 마치 여론을 주도하는 것처럼 사회가 아주 변질돼 가고 있다 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게 역시 통제, 감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사리 국민운동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그 가운데 그래도 다시민주주의 포럼이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니까 이 발판 어르신들을 좀 믿고 많은 국민들이 좀 함께 참여해서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꼭 이 얘기는 원래 오늘 교과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요. 짤막하게 제가 한한상 장관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앞서 이제 1대1 단일화 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초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5% 이내에서 초박빙 지역이 많은데 서로 이제 나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87년 DJ와 YS 때처럼 지금 그 형편에 놓인 동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제하지 않으면 양보하기 어려운 이런 구도가 도처에 널려 있는데, 자, 다시민주주의 포럼에서는 좀 어떤 그 정치권이 이제 당부하는 수준으로 그칠지 아니면 직접 행동에 좀 나서서 활동을 하실지 좀 전 그것도 좀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저께 서울에서 출마할 그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만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시민주주의 포럼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것이 먹혀들어서 정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기가 출마하는 그 지역에도 지금 둘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필패입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뭐 밖에서 우리가 좀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도 우리 김종인 대표가 적극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했는데 자기들도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장 선생 말씀하신 대로 아주 1, 2%, 3, 4%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민주주의 포럼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그분들 자신이 절박해서 그 후보 단일화를 지역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그럼 누가 양보하겠느냐 할 때 네.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막 10%, 20% 차이가 나면은 확실히 차이 나는 사람 그렇죠. 밀어주는 게 좋은데 여론조사 결과도 2, 3%로 나오는 경우에 저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경우에 권위 있게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하게 누가 양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놓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네. 그런 문제를 이 수도권 국한하더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야권의 대표니까 네. 그분들이 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잔소리하는 같이 또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연대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민주주의 포럼에는 그런 거 하라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좋은 민주적 압력을 넣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좋은 민주적 압력,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의 확실한 노력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이 될 때 좀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벌써 이제 정책 연대를 위해서 각 정당 이제 정책 의장들 네네. 오라 그랬는데 국민의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꼭 나오세요. 꼭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안철수 대표께서 누구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영향력 있는 김종인 대표가 좀 영향력을 카리스마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창조적으로 사용해야지 되지. 네. 카리스마를 잘못 쓰면 이게 악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되게 카리스마를 부정적으로 또 많이 쓰니까요. 네. 히틀러의 카리스마 뭐 이렇게 말하니까 네. 민주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혹시 교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김종인 대표께서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에서 가령 5% 내에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더 적게는 300표에서 1,500표 네. 내에서 결정된 지난번 선거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할 적에 그 몇 안 된다. 그런 것이 몇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또 하나는 결국 이렇게 각 당이 나와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은 3월 말 4월 초가 되면은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그때 되면은 자연히 양보할 거 양보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상당히 그 낙관론에 대해서 네. 뭐 지도자로서 그런 낙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좀 아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오히려 이런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 외에 네. 안으로는 더 치밀한 계산과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이 이상의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것만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거를 좀 그건 결국 좀 더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호남 광주에서 낸 안 가운데 네. 호남에서는 뭐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연대를 해야 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또 지금 각 지역에서 네. 이 시민단체들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 선거 방법이라 그럴까 연대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각 당 지도부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로서는 이 선한 압력을 합리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넘도록 지금 67분 11초 흐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정말 한국 정치 그리고 이 시대의 좌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르신들 존경합니다. 압축적으로 제가 한 개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거 국면에서 저희가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당장 김종인과 안철수가 만나라. 만나서 방법을 찾아라. 이런 두 말씀을 주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